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AI 시대의 기업 거버넌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요. 시작은 아무래도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어떤 기업 거버넌스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모두 다 같은 페이지에 계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해서 간략하게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을 조금 훑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의 주제의 핵심인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정보기술 인프라가 변화함으로써 이러한 기존의 기업 거버넌스의 어떤 우리가 해왔던 관행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중심에는 점차 대두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시대라고 하는 담론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그것이 AI와 빅데이터 정보 인프라의 변화 속에서 기존에 해왔던 기업 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가 사실 오늘 제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이고요. 그로 인해서 어떠한 도전과 기회의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 간략히 맺으면서 Q&A 같은 방식으로 함께 더 생각해 보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훑겠습니다.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기업의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전통적으로 재무학자들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지 가장 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했을 때 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부터 잘 정리를 해야만 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기업이란 경영진이 근로자를 또 고용해서 그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죠. 협력업체를 통해서 중간재를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최종대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 또 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나 또 소비자를 통해서 이룩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세금도 조세에 대한 책임의 의무도 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경영진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회에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가 존재하고 사내이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EO, CFO 같은 내부자들이 들어오게 됐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경영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 회사에 실제로 출자를 하고 실제로 경영권을 이사회에게 위임한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주들의 생각이 잘 반영되는지를 감독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들도 함께 이사회에 같이 자리를 하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 내지는 감독 기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주주에게서 공급받은 주식을 위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 일으킨 자본까지 합쳐서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 대중이나 언론이 보통 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그냥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회사에 간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가, 임직원 이러한 형태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법상을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범주의 기업이 정의가 될 것입니다. 주주를 대변하고 있는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법리상의 규정들이 상법상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회사가 될 것이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재무학자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재무적 시각에서의 기업의 어떤 범주는 결과적으로는 이 채권자와 주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권한, 주식과 그리고 채권이 되겠죠. 그 가치의 총합, 그것은 우리가 회계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이 자금을 통해서 투자한 자산의 가치와 동일하게 되는데요. 그 자산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 범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주와 채권자들을 행복하게 하고 최대의 경제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지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재무적인 목적 함수가 됩니다.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란 사실은 어떤 legal entity라고 해서 법적인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legal entity를 통해서 다양한 주주, 그리고 이사진, 그리고 매니저라고 하는 CEO, 다양한 사람들과 이해관계자들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계약의 덩어리 그 자체를 기업으로 보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어떠한 관점인데요.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이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문제들. 예컨대 회사의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려다 보면 커스터머라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 공급했을 때 과도한 비용 절감을 한다거나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등 다양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최대화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간 속에서의 어떤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요. 과연 기업이 그러한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통적인 기업 가버넌스가 초점하던 주주,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그 주주들이 갖고 있는 몫을 최대로 불려주는 것이 목적인 기업 가치 최대화라고 하는 전통적인 거버넌스의 목적 감수는 최근 들어서 E, 환경, S, 소셜이라고 해서 사회, 거기에다가 거버넌스까지 ESG 전체에 대한 것들을 다 관장해서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했을 때 종국에는 기업 가치가 최대화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거버넌스의 어떤 띠들이 어떤 그러한 새로운 목표 함수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ESG 경영이라고 하고 파이코 더 grow the pi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최소화되다 보면 기업이 어떤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주주와 채권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의 가치 자체가 증가함으로써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면서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파이를 키워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ESG 경영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로 인해서 기업 가버넌스의 목적 함수를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기업이란 그리고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이란 이런 것을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확장된 ESG 경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함수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기업 거버넌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기업이 전통적으로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메커니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와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를 기업 거버넌스 문제라고 하고요. 기업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에 집중하고 잘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들게 되었을 때 기업 거버넌스는 잘 돌아간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기업 거버넌스는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거버넌스가 실패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리인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 특히 또 이사회에다가 경영권을 일임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의 가치를 최대화해 주기를 바라면서 경영권을 일임하는 곳에서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대리인이 전체 주주에 대변하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가져야 되는 최대치를 주주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회사 가치를 저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기업 가치가 저해되는 것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대리인 문제가 생기는 원인 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가지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이것을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리인 문제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발생됩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 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입니다. 먼저 역선택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면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에다가 팔려고 내놓았을 때 이것을 팔기 위해 나온 기업이 양질의 기업인지 좋지 않은 퀄리티의 기업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꺼리게 되는 문제를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역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중고차 시장을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고차 시장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중고차를 사러 가는 환경을 한번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중고차는 어떤 중고차는 양질일 수도 있고
그냥 보통의 품질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를 가지고 온 중고차를 파는 판매자의 경우는 자신의 차의 퀄리티를 정확히 알고 있겠죠. 하지만 사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이랬을 경우에 투자자들이 그 차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떠한 투자금을 거기에 투자하려고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역선택의 문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제 마치 자금을 요구해서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나와 있는 기업처럼 저는 중고차를 팔기 위해서 나온 중고차 셀러, 판매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양질의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렇지 않은 중간급이 될 경우에 900만 원, 아주 좋지 않을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라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차를 사기 위해서 나와 있는 마치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쪽에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어떤 차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알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00만 원의 가치를 갖는 차인지, 900만 원의 가치를 갖는 차인지, 8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차인지. 만약에 모두가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다 같은 동일 확률로 3분의 1씩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차를 자신이 사게 될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평균의 가격으로 그 차를 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방금 드린 예를 생각해 보면은 900만 원만을 지급하려고 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 같은 사람은 차를 팔러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가지고 온 차가 양질의 차라서 1,000만 원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나의 차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밖에 가격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1,0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온 중고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900만 원의 가치밖에 지급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동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 사실을 중고차를 사러 온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은 본인들이 제공한 가격에서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800만 원의 차와 900만 원의 가치를 갖는 차만이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음을 업데이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은 그 800과 900의 평균값인 850만 원만을 인제 가격으로 지급할 요량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9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한 이 중고차를 사려고 온 사람도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잃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엇만 이 시장에 남게 되냐면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는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800만 원의 가치를 갖는 차만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준하는 800만 원의 가치만을 차에게 차의 가치로 지급하는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장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이유는 내가 차를 사려고 했을 때, 내가 기업에 투자하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양질의 가치를 갖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중고차 셀러들이 하는 방법은 자신의 차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양질의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라이프타임 개런티를 해 준다거나 이러한 약속을 거기에 덧붙여 중고차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떠한 신호 효과, 그러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었을 경우에는 반대쪽에 있는 투자자들은 생각을 업데이트하시게 되면서 정말 좋지 않은 퀄리티의 차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라이프타임 개런티를 해 주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렇게 라이프타임 개런티라고 하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이라면 '나는 저 차가 내가 무엇이 어떤 퀄리티인지는 모르지만 양질에 가까운 차겠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역선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도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호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안 좋은 기업이라고 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어떠한 신호를 가지고 기업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준비 장치와 안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을 때에는 시장은 그러한 역선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기업의 가치를 본질에 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업 가버넌스 우리가 해결하는 가장 큰 중요한 어떠한 방식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후적으로 투자자들이 어
투자를 한 후에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지 아니면 다른 본인들 어떤 기업의 경영진이 본인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기업은 중요한 안전장치들을 사전에 마련해서 투자자들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되는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 왔는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업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AI와 빅데이터 시대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 조금씩 좁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주가치 극대화 문제로 돌아갔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주주가 한 명이고 그 주주가 매니저로서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1인 경영, 1인 소유자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주주들의 가치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주식의 가치 E와 매니저가 추구하고 있는 매니저의 가치인 매니저의 wealth라고 하는 W, 에이전트라고 표현하는 WA는 주주와 경영인이 동일시되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경영진이 자신의 가치 WA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은 곧 주주 E, 주주에게 돌아갈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지분의 일부만을 경영진,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대리인 문제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걱정들이 투자자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100%의 지분인 회사에서 CEO가 10%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에이전트, CEO가 가져가는 부인, wealth, WA는 전체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가치인 2의 10%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만약에 CEO가 이번 분기에 10억의 영업이익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솔직하게 주주들에게 고백하게 된다면 CEO는 10%인 10억의 10%인 1억을 자신의 부로서 가져가게 될 것이고 나머지 9억은 외부에 있는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 회사 가치는 10억으로 잘 평가가 되겠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되는 문제인데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과 다를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 10%의 지분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10억의 영업이익을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CEO가 정직하게 10억을 벌었다라고 외부에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억 중 일부인 1억을 자기 파켓 주머니로 가져가고 이번 분기에는 경영이 별로 환경이 좋지 않아서 9억만을 벌었습니다라고 공시하게 될 경우 이 경우 CEO는 얼마를 가져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지분으로 보고된 것은 영업이익으로 보고된 것은 9억, 10억에서 1억을 뺀 9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9천만 원만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이게 지분 수익이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 1억을 이미 자기 주머니에 챙겼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는 1억이 고스란히 있게 됩니다. 따라서 10%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CEO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모두 다 담궈둬서 거기에 10%의 할당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지만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CEO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지분대로 회사 가치에서 가져가든 아니면 그중에 일부를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를 지분으로 가져가든 차이가 생기지 않지만 만약에 지분이 100%가 아닌 이처럼 10%인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CEO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자기의 주머니로 챙기면 챙길수록 그것은 100%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CEO라고 해서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호소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역선택은 현재 상황에서 이처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CEO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외부 투자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 CEO가 어떠한 신호를 주지 않는 이상 CEO는 이러한 확률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CEO구나라고 회사 가치를 평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회사의 가치는 10억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대리인의 문제, 결과적으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걱정으로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역선택의 문제로 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상에서 생기는 어떤 이런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해왔을까요? 이 슬라이드의 하단에 보이시는 이 제가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기업들이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왔던 방법론들입니다. 첫 번째는 CEO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경영해서 하고 있는지를 독립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법이 우리가 익숙한 한 가지 방법인데요.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내부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경영진을 주주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사회 이사를 통해서 이 이사회 내에서의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 펑션을 강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언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CEO가 주주에게 최대의 가치를 돌려주지 않고 개인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역선택으로 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랬을 경우 잘못하는 경영진을 위협하고 있는 적극적인 인수합병 시장, Merger and Acquisition이라고 하는 인수합병 시장이 존재하게 된다면 CEO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회사는 계속적으로 인수합병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고요. 좀 더 나은 경영진과 좀 더 나은 경영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 인수합병의 어떤 상대자가 나와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합병시키고 인수했을 경우에는 경영진의 경우에는 자기의 커리어가 중단되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같은 어떤 도덕적 해이를 하지 않게 되는 어떤 학습 효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주주 행동주의를 통한 기업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인데요. 이것이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초점이 되는 거버넌스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관 투자자들 같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록홀더라고 하는데요. 이런 블록홀더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경영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최대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주식 매도력을 통해서 경영진에게 학습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도덕적 해이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강성부 펀드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블록홀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은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컴페러티브한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바삐 돌아가는 예컨대 예전에 삼성과 애플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바쁘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의 CEO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CEO는 도덕적 해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요. 시장이 경쟁적일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경쟁적인 시장을 믿고 그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버넌스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업은 무엇이고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이 위임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외부 투자자들의 걱정이 생길 수 있고 그 걱정의 주된 이유는 도덕적 해이 문제로부터 경영진이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외부 투자자들은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좋지 않은 기업 가치로 평가하게 됐을 경우에 불필요한 기업 가치 훼손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블록홀더 가버넌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고 이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AI 시대의 기업 가버넌스의 도전과 변화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홀더 가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조금 더 기업 가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경영 철학이나 어떤 경영 전략을 경영진에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주주는 개인 투자라기보다는 이러한 기관 투자에 가까운 블록홀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를 일으킬 동기가 부재하기 때문인데요.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인 블록홀더와 0.1%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 투자를 예를 들어서 왜 똑같은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앞선 블록홀더만이 그러한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주주 행동주의를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 1억의 비용을 들여서 생각해 보면 10억의 기업 가치를 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억의 비용을 들였을 때 0.1%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손익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1%라고 하면 0.001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고생해서 알아낸 아이디어로 회사 가치를 개선시키고 재고시켰다라고 했을 때 10억의 가치 개선이 이루어지는데요. 그중에 0.1%의 개인 투자자는 100만 원밖에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0.001밖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용은 1억을 들여서 그러한 전략을 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낮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0.01억의 수익만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억의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주주 행동지를 일으켰을 경우에 본인은 9,900만 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고요. 반대로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20%의 블록홀더를 생각해 보시면 10억의 기업 가치 재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을 1억의 비용을 들어서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20% 결과적으로는 2억의 가치를 지분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1억의 비용을 충분히 감내하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블록홀더를 통해서 기업의 가버넌스 효과가 증진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 그리고 굉장히 낮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를 통한 기업 가버넌스 개선을 일으키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블록홀더들이 존재하고 블록홀더들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전략이 개선되고 거버넌스 구조가 개선돼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가치 개선 효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라는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의견을 제안하고 그것을 주주 표결에 붙여서 이겼을 경우에는 그 자신의 의견이 경영진에서 받아들이게 될 텐데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50%, 51%의 지분을 들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처럼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블록홀더는 나머지 80%는 다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을 것을 가정을 한다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나머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개인들 각자 1%씩 80명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러이러한 어떤 기업 가치 개선, 경영 전략을 제안합니다라고 블록홀더로 했을 때 그 80명의 개인 투자들이 반반으로 의견이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를 찬성하는 40%와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20%를 더하면 60%로 제 의견이 경영진에게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성공 요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20%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블록홀더를 제외한 80%의 다수의 개인 투자들이 서로 응집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어떠한 전략에 대해서 찬반을 의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개인 투자가 응집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AI 시대, 빅데이터, 정보기술 인프라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일반론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블록홀더 가버넌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블록홀더들에게 어떠한 부담과 도전으로 다가오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예전과 다르게 모두 이 손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인터넷을 이용하긴 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는 주된 채널은 지금처럼 집에 들어와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불특정 다수와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면 항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우리 서로의 의견을 묻고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오는 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 한선 세미나가 15분 정도 늦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전화를 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합의를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비용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만약에 한선 세미나 방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접속되어 있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인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의견을 묻는다면 우리는 15분을 연장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서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빠르고 물리적인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점차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하는 역할은 또 무엇일까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상에 존재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접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굉장히 현명해지고 정보적으로 기간 투자자에 묻지 않은 정보력을 점차 가질 수 있게끔 변모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빅데이터 그 자체는 저희가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의 정보력을 극대화하는 데 직접적인 효율을 가져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방대하게 많은 모든 한 1,000만 개의 문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AI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문서에 들어있는 방대한 정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처, 특성을 잡아내고요. 그 특징들을 어떠한 형태로 유형화해서 우리 앞에 올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I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이 사진 1,000만 개를 주고 거기에 있는 사진들, 만약 사람 사진이라고 한다면 누가 웃는 얼굴이고 누가 우는 얼굴이, 누가 행복한 얼굴이고 누가 행복하지 않은 화난 얼굴인지를 한번 식별해 보세요라는 그러한 정보를 추려내는 작업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웃는 사진 아니면 화난 사진. AI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판독했을 때 중요한 피처를 뽑아냅니다. 중요한 피처라고 하면 가로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선은 눈썹이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코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가로로 되어 있는 다른 것은 하나의 선은 입술이라고 판단을 해서 각각의 피처를 먼저 사진을 아주 빠르게 뽑아내게 되겠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판별되어 있는 피처, 특징들에 대해서 눈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입술의 모양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사진들에 대해서는 환한 사진이라고 분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눈썹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아랫입술이 올라와 있는 스마일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웃는 사진이라고 분류를 해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사람의 인지력을 가지고 하나 하는 것과 같은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AI라는 것은 이것을 굉장히 빠른 정보 처리 컴퓨터의 스토를 통해서 피처를 판독해내고 피처를 여러 가지 가장 가능성 있는 조합으로 축약함으로써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보로 트랜스폼, 전환시키는 것을 AI가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서 빅데이터가 인공지능과 만났고 그렇게 인공지능이 처리해주고 있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존재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액세스,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보력이 있는 우리들이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쉽게 마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20%의 블랙홀더 이야기를 드렸을 때 블랙홀더가 제안한 어떠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것을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80%는 제가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보력 있는 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40%의 찬반으로 스플릿 갈라질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정보력이 없는 흩어져 있는 개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금 드렸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변화 속에서 이 80%의 개인들은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개인 블록으로서의 가능성이 제시가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생각해 봤었던 많은 경험들 중에서 게임스탑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코디네이션, 함께 뭉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전 향수에 젖어 있는 어떤 게임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나빠지자 시타델 같은 어떤 해치펀드들이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차피 앞으로 떨어질 가치의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방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투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개인이 생각을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타델에 의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부도로 향해 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띵 하나의 제안을 한 그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린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AI를 통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블록화되는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모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시타델이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라고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도했지만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주식을 어떻게 보면 매수함으로써 시타델에게 대응하는 결과적으로는 공매도가 성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동기부여를 이렇게 coordinate 함께 뭉치고 쏠릴 수 있는 개인들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했었던 것이 바로 2021년 게임스탑 사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홀더 가버넌스에 투영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블록홀더라면 더 이상 저 20%의 지분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80%의 개인 투자자는 예전처럼 흩뿌려져 있는 쏠림 효과를 통해서 뭉쳐질 수 없는 그러한 쏠림 효과를 보여줄 수 없는 뭉칠 수 없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주주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80%의 블록으로 반대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개인들로 변모됐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랬을 경우에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제한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동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점차 어려워지고 부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갈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가 일으키는 개인의 변화들인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정보력이 생기고 코디네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블록화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들과 때로는 동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서로 대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충분히 현명해진 개인들인 것인지 정보력이 있고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기관 투자자 못지않는 현명한 투자자로서 이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 그렇다고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비이성적인 투자 행위를 통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개인 투자자로 머물러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블록홀더 가버넌스의 도전과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중요한가? 그리고 개인 투자들은 점차 현명해져 왔는가에 대한 어떤 실증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논문의 한 부분 결과물들인데요. 먼저 한국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을 전수 데이터를 통해서 지난 18년간 시계열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Y축, 세로축에 보이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들의 총 거래량인데요.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개인 투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해 온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가세는 2020년 코로나19 발발을 통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개인 투자들은 이러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할애하고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변화 배경 속에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러한 개인 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래 채널을 분류해 본 것인데요.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각각 개인 투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전체 거래량의 어느 정도를 각 거래 채널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뚫어지는 것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래 채널이 굉장히 점차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모바일 거래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각 증권사의 앱을 깔고 그 증권사의 앱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는 실증 분석 결과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래 채널의 거래 방식은 무엇이냐면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은 HTS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홈 트레이딩 시스템은 지금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을 보듯이 데스크탑에 앱을 깔아놓고 그걸 통해서 예전에 투자하던 그러한 거래 채널이 되는데요. 예전에 움직이지 않으면서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투자 방식을 이제는 모바일 투자가 급격히 2014년 이후부터 급격히 대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 증권사들이 개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 앱을 통한 증권 주식 투자를 독려한 그런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던 시기인데요. 정리하자면 점차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고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방식은 모바일 인터넷의 어떤 이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거래 형태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게임스탑 같은 누군가가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안하고 어떠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띠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들이 동의하고 합심해서 코디네이트, 쏠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없는 개인을 상대하던 기관 투자들이 할 수 있는 블록홀더 가버넌스의 역할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홀더 가버넌스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다른 결과를,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은 어떤 식으로 기업 거버넌스를 바꿔야 되고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맞닥뜨리는 새로운 도전 과제는 개인 투자들이 이제는 블록화될 수 있어서 이러한 개인이 블록화되었을 때 어떠한 의견을 줄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개인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개인들은 정보력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뭉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들은 덤 블락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스마트 블락으로 알려져 있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집단과 대치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개인들이 충분히 정보력이 있는 기관 투자자처럼 현명하게 공시되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감지해서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뭉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 가버넌스의 개선 효과를 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개인들 정말 더 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AI의 도움으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는 한 가지 실험인데요.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disposition effect, disposition 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과거에 비해서 현재 더 심화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디스포지션 효과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포지션 효과가 크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투자 전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효과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저희가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산업의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보통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주식을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그렇게 사서 들어간 주식들은 사실은 그 펀더멘탈에 비해서 이미 너무나 올라버린 고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계속해서 손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개인들은 사실은 산 후에 굉장히 레퍼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구입 가격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렇게 바로 구입한 이후 주식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생기는 손실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개인들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것을 바로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가 경향성이 명백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개인들은 팔지 않고 버티는 경향들이 있어요. 앞으로 떨어질 것이 확신되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계셨을 때 해야 되는 현명한 투자 전략은 파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실을 덜 보거나 공매도로 파셨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가격을 통해서 오히려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은 의외로 그렇지 않고 산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안내하고 계속해서 바이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긴 시간이 흘러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든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들이 행복한 시간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은 이제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한 그 순간 자신의 본전 정도까지 이제 자신의 주식 투자 금액이 돌아왔을 때 앞으로 가고 있는 이 모멘텀을 더 즐기지 않고 앞으로 향후 오를 것이 기대되는 주식일지언정 계속해서 사지 않습니다. 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보통 손익분기점을 지나자마자 급격히 팔아버립니다. 정리하자면 개인들의 이러한 투자 행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어떠한 행태적으로 쏠림 효과를 느끼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보통 고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겠고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이 손익구간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고 지고 있으면서 감내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부양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팔아버리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디스포지션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어떤 가격이 가지고 있는 정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주식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팔지 않고 계속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정보를 반영해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부양되기 시작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죠? 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팝니다. 그 얘기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방향성과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의사결정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이 디스포지션 효과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자본시장의 가격 효율성을 굉장히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됩니다.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정확하게 개인들이 이제 막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한 주식을 더 지고 가는지 아니면 바로 팔아버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파란색 선이고요. 파란색 선은 어떤 이제는 이득이 실현되는 순간에 더 지고 갈지 아니면 바로 팔아버릴지에 대한 확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러스, 손실이 실현되고 있을 때 바로 팔아버릴지 아니면 팔지 않고 있을지에 된 건지에 대한 손실을 실현하는지에 대한 확률을 보여주는 것인데 보시면 개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파란색 선은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조그만큼 약간의 개인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 파는 그 확률적인 경향성은 점차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심화되고 있고요. 손실이 났을 때 오히려 팔아서 위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팔지 않고 계속 버티는 그러한 경향성이 노란색 라인,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러스를 계속해서 감내하는 그러한 경향성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래프상에서 보이실 텐데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개인들의 비이성적인 투자 전략, 즉 디스포지션 효과는 지난 12년 동안이 넘는 14년의 기간 동안 점차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중요한 메커니즘,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정보력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현명한 주주 제한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에도 그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얼마 되지 않는 20%의 지분만을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되려면 나머지 80%를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해 주기만 하고 쏠림 효과를 보이지 않기만 하더라도 정보력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20%의 지분은 충분히 그 생각을 경영진에게 반영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변화하고 있는 이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 AI, 빅데이터, 정보기술 인프라의 확장은 거기에서 보이는 우리의 개인들의 모습은 꼭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거라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개인 투자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개인 투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방식은 그러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성적인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비이성적인 거래 패턴을 여전히 보여주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지분을 가지고 하는 주주 행동주의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만큼 효율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심각한 도전과 변화의 기회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고요. 기업은 이러한 개인들을 이렇게 비이성적인 개인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투명하게, 조금 더 많은 내부 정보를 외부에 있는 개인들에게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학습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정보력 있는 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정보 문화와 정보 인프라와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보다 몇 급절에 해당하는 정보 공개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 투자들이 우리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세력으로서 다가오게끔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거버넌스 모델에서 벗어난 보다 심층적인, 다층적인 어떤 주주의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지금부터 생각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져드렸습니다. 저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라서요. 개인 투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개인 투자들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하나의 개인 투자 그룹으로 있지 않고 개인 투자 중에서는 어떤 개인은 기관처럼 현명하게 거래하는 개인도 있고요. 어떤 개인은 정말 예전의 개인처럼 비이성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도 있고요. 중간에 있던 어떠한 개인들은 그 역할과 타입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 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업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마 머신러닝이나 AI를 통해서 개인 투자의 성향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결국 기업인도 내가 어떠한 개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빅데이터, 개인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개인이 거래하고 있는 그 빅데이터를 AI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잘 처리하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높일지도 경영진이 풀어야 되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양방향, 쌍방향 간의 숙제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화 추이고요. 한국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될지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